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생생정치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 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하루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저희가 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문인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저쪽에서 덮고 넘어가려고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나가보면은 민주당 패널들이 뭐 야권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검찰에서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뭐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불구경만 했습니다. 예. 지들끼리 뭐 불 지르고 그다음에 불 끈다고 난리치고 있고 지금 잔불 정리한다고 있고 자기들끼리 불장난하다가 난리 난 건데 지금 야당이나 검찰 언론 탓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후한무치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현수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지금 본인의 사의가 철회된 것이 아니다. 맞아요. 예. 단독 보도가 나왔죠. 예, 중앙일보에서. 사의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은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수틀리면 언제든지 또 항의한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락이 됐다는 그들의 설명과 다르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사실 사이 좋아라는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초에 이제 신현수 수석 민정수석을 발탁한 배경에는 그 지난 한 우리가 6, 7개월 동안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속에서 사실상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이제 청와대에 그 굉장히 큰 반감들을 가지게 됐거든요. 거기다 공수처 설치에다가 최근에 또 조국이 뭐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그러는 바람에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그걸 좀 어떻게 완화시켜 보려고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을 했는데 그게 또 박범계 장관과 사실상 추미애 윤석열 갈등 2탄 비슷하게 또 이 검찰 내부에 또 그리고 청와대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좀 레임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말기 때도 사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분란들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레임덕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이제 신현수 수석 이제 보면서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자, 저는 신현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회유하는 과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한 2년 전쯤에 어떤 한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 정권이 움직였던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2년 전에 조국 사건 이제 터졌을 때 동양대 표창장 문제 있어가지고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을 이 사람들이 회유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최성해 총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어떤 날 오전 11시에 갑자기 김두관 의원이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회유하고 이렇게 친분상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점심때쯤 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유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자, 거기까지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회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최성해 총장이 난 교육자 양심상 이거를 거짓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무슨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과거에 최성해 총장이 학교 관련 일로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권에서 흘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협박이고 압박이죠. 근데 그럼에도 최성해 총장이 굴하지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가가지고 최성해 총장에게 동양대를 2달 동안 감사해가지고 최성해 총장의 학력 문제를 이제 학위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총장에서 잘라버립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권이 본인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항명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살살 우리가 남이가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협박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여권 내부에서 선대위 때도 아니면은 그 선거 캠프 때도 핵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 주말을 앞두고 그 청와대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익명 인터뷰를 합니다. 중앙일보인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성깔이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요 이거는 그
대한민국에서 말로 나올 수 있는 협박 중에 가장 센 협박이 이겁니다. 대통령도 성깔이 있는 분이다. 대통령도 네가 자꾸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신현수석에게 사실 그것까지 나왔으면은 무수히 많은 압박과 드러나지 않은 어떤 협박성 발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또 결국 이 검찰 내부의 이제 문제와도 상당히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검찰이 지금 사실 이 수사 진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산재한 그 수사 그 범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청와대를 직접 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성 원전 이제 등등 여러 가지 그 검찰 내부의 이슈가 같이 이번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임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번 인사에 대해 가지고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불만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그 수하 차장 검사들 이들을 거의 대부분 유임시켰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그리고 사실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이제 놔뒀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비교하자면은 거의 뭐 특공부대 비슷한 그런 위치일 텐데 그 강력한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조직인데 여기가 완전 개점 휴업 상태로 이제 흘러가게 됐어요. 아마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로 놔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둑 잡고 나쁜 사람 잡는 검찰의 최강 특수부대가 개점 휴업 상태로 있으면은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죠. 그것도 권력형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 잡는 사람들이 개점 휴업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자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뭐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옵티머스 라임 건 관련해서 처음에는 뭐 몇 조 원대 민생 범죄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난리치더니만은 결국 어느 순간부터 그 시점이 저는 언제로 기억하냐면 제가 옵티머스 라임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들은 뉴스가 뭐냐면은 그 옵티머스 자회사에서 이낙연 대표 선거 사무실에 복사기 대금을 대납하고 이것저것 뭐 집기 같은 것도 대납했다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우리는 옵티머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검찰 수사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방방 뛰면서 진짜 이게 얼마나 뭐 몇 조 원대 민생 사기라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 내부의 다툼을 유발해가지고 1년째 아무 수사도 안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1년 거의 반년 가까이 됐죠. 반년째 아무 수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 뭐 윤석열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애초에 금융 범죄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또 맞추지 않고 계속 검찰이 사실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냐, 뭐 전관 예우냐 하면서 계속 오히려 그 큰 금융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오히려 이상한 구호들을 자꾸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바는 없고 그 큰 정말 그 뭐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건이 같이 엮여가지고 서민들 등친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접했는데 라임 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검사들이 뭐 접대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가서 흐지부지 해버리고 옵티머스 건이야말로 거기에 처음에 대표했던 사람도 여권 관계자였고 그리고 거기에 고문으로 있었던 분도 최동훈 검찰총장 이런 분들도 사실상 여권이 챙기는 인사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아까 복사기도 대납하고 이런 거 다 얘기했지만은 여권과 관계가 많은 그런 어떤 펀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스리슬쩍 사라졌어요. 예. 청와대 행정관도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거든. 이번에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막힌 수사들을 뚫어내는 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책무였는데 그거 안 하고요. 저는 그 이번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하고 전주혜 의원이 박범계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하고 이럴 때 박범계 장관이 참 비열한 게 뭐냐면요. 차라리 조국 장관이 법정 가서 했던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겠다 하면서 싹 묵비권을 행사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박범계 장관은 자기가 답하고 싶은 것만 답해요. 추미애 버전 2다 그러니까
나는 추미애 버전 2가 아니고 나는 박범계다 뭐 이런 소리 막 실없는 소리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에는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안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이 말장난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 버전 2다 이런 건 그냥 평가거든요. 뭐 제2의 뭐다 이런 거 그냥 평가예요. 평가에 반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가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둘을 엮어가지고 이명박근혜다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이명박근혜로 엮이기 싫고 나는 그냥 박근혜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장난하는 그 박범계 장관을 보면서 확실히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더 웃긴 거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 계신 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이게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만 따뜻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인사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유 우리 김남국 의원 정도가 질의를 해야지만이 박범계 장관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구나라는 웃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이런 거죠. 이제 신현수석이 사퇴하면서 사실 사퇴하겠다고 한 다음에 지금 복귀를 했지만은 사표를 철회한 게 아니다. 이거는 신현수석 입장에서 뭐냐면요. 조건부 또는 시한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시한부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설득하고 할 때 뭐 보궐선거 때까지만 맡아달라. 왜냐면 그 전에 나가면 선거 때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면 윤석열 총장 퇴임 때까지만 맡아달라. 당신 윤석열 선배니까 좀 저기를 좀 붙들어 놔라. 뭐 이런 어떤 시한부적인 성격의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조건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당신이 좀 삐진 것 같은데 당신 말을 좀 들어주겠다라고 조건부로 걸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신현수석이 글쎄요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현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민정수석도 처음에 맡기 싫어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맡은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제일 짜증날 거예요. 인사에 대한 협의를 안 해준 것도 짜증나지만은 당장 그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중대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니 여전히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전혀 얘기 안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그래도 잘하고 있으므로 검찰을 존치시킨다까지가 검찰개혁한다는 사람들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검찰개혁은 공수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완성된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검경수사권 조정은요 양쪽에 이제 업무 분장을 조정한다는 얘기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것들의 중간 결과물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설치했는데 공수처 설치하고 나니까 공수처장이 우리는 규모가 순천지청 정도밖에 안 된다. 1년에 잘해야 3-4개 사건밖에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의지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놨더니만은 어쩌다 보니 엑스맨 같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 택시기사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권력의 외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용 쓰면서 5만 가지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했던 검찰개혁에 대해 가지고 중간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야 잠깐 하나 더 있어 이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꺼낸 거죠. 사실 중수처가 부패범죄, 그러니까 6개에 관한 범죄를 이제 중수처로 옮겨서 그쪽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누누이 얘기했던 게 검찰 업무의 핵심은 부패 수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부패 수사에 관련돼서는 사실 중수처가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사실상 지금 거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번 정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제 월성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김학의 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 내한테는 맡길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정권 수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 힘 빼기, 검찰 껍데기만 남기기라는 방식으로 계속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이제 공수처라는 게 결국 고위공직자의 그런 어떤 부패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중대범죄수사처에서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중대범죄를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말단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나요? 보면은 중대범죄를 예를 들어서 뭐 문방구 아저씨가 아니면 뭐 식당 아저씨가 뭐 이렇게 저지를 수 있나요? 결국은 이 두 기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저는 굉장히 헷갈리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물어보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갈 때는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까지 지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가족 비리나 이런 것들, 펀드 비리 이런 것들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자 조국이죠. 조국 같은 사람은 조국과 조국 일가는 어디서 수사를 받아야 될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은 공수처일까요? 아니면은 중수처일까요? 중수처인지 아니면 검찰인지. 왠지 장관을 지내고 퇴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수처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중대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나오면은 또 중대범죄로 가야 돼. 선거범죄 같은 게 나오면 글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일가에게 적용된 혐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되게 잡스러운 범죄들이죠. 표창장이나 위조하고 무슨 뭐 입시 비리가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범죄 유형은 잡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급수는 높고 하다 보면 권력형 내용 나올 수 있고 이러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나눠서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조국의 예에 대입하면은 과연 조국은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민주당 사람들이 제가 계속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땐 굳이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은 조국은 그래서 3번 수사 받아야 돼요. 일가는 예. 가서 각각의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조국 가족이 글쎄 나눠서 3번 수사 받으면 또 그것도 또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준석 최고께서 지금 약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수사, 범죄 이것을 하는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법률가들조차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이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법률가들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으로 타겟이 되니까 뭔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기소를 당했다, 제가 뭐 고발을 당했다, 뭐 고소를 당했다 했을 때 자, 제가 어느 변호사를 어떻게 써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감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뭐 기소권이 분리되고 여러 개의 절차와 여러 개 나눠지게 되면 각각마다 변호사를 다른 사람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형사 절차를 보면 각 절차마다 다른 변호사, 각각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변호사들을 선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사 이 범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2배, 3배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조국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이고 이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 변호사가 따로 나와야 될 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변호사비도 엄청 오를 것 같은 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 오르죠. 경찰에 수사받는다고 했을 때 경찰가 수사받을 때 변호사가 가가지고 경찰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경찰 출신 변호사를 또 써야 되고 그때는. 나중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검찰에 가가지고 또 이거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럼 검찰 출신 또 변호사가 들어오고 변호사가 같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해야 될 일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비용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전 이런 생각도 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 서민들의 삶에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한번 변호사비 두들겨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번 또 쓰고 검찰 단계 한번 쓰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마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게 하고 다가올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용구 차관건 같은 일이 나한테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내 블랙박스를 갖다 줬는데도 경찰이 잘 안 본다. 아니면 합의를 종용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연습 문제 풀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곧 바로 이제 모순되는 상황들,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모순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진욱 총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1년에 잘해야 3-4개 사건을 한다고 하니까 표창장 위조하고 무슨 뭐 인증서 위조하고 이런 잡범들은 공수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경찰에 수사 받아야죠 뭐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백신이 이제 막 뭐 만내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안전하네 안 하네 이런 소리들 하고 그거 정치권에서 그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제 참 지난주 동안 굉장히 웃겼던 게 백신을 무슨 뭐 쥐어 짜는 주사기를 뭐 발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주사기가 뭐 우리나라 정부는 납품도 안 받는 주사기더라고요. 다른 2개 업체에서 납품받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쥐어 짜는 주사기라고 하는 것 명칭도 참 잘 지었어요. 그냥 잔량이 적게 남는 주사기 이러면 되는데 쥐어 짜는 주사기래가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주사기 하나에 단가 얼마 되겠어요. 해봤자 제공되면 500원, 1000원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발했다고 K 방역 무슨 뭐 갑자기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백신 자체가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커요. 오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무슨 안동 공장에서 출하한다고 예. 가지고 테이프 코팅하고 완전 정신나가지 타던데 아니 백신 공장에서 출하한다고 테이프 코팅하는 거는 누가 보면 우리가 개발한 백신인 줄 알겠어요. 그냥 생산 기지로서 이제 SK 안동 공장에서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백신 자체를 이제 음식에 비유하면요. 주사기는 그냥 그 음식을 먹는 데 필요한 도구 정도, 젓가락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음식은 언제 올지 지금 가망이 없는데 젓가락 진짜 좋은 거 하나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젓가락으로 먹으면 진짜 효율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작 다른 나라들은 비웃어요. 다른 나라들은 젓가락이고 뭐가 없이 다 지금 이제 음식이 와가지고 다 먹은 상태거든요. 당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0% 접종률을 달성했는데 이미 거기는 7-80% 국민들이 다 식사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시킨 밥이 안 오고 있잖아요. 정부한테 물어보면 무슨 중국집 배달도 아니고 맨날 곧 옵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런 소리 나고 앉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젓가락이 많은데 음식이 없는 국가 음식이 있는데 젓가락이 좀 좋은 젓가락이 없는 국가 어느 국가의 국민이 행복할까 이걸 보면은 이제 DJ DOC 노래 보면 젓가락질 잘해봐 밥 먹냐 이라는 게 있는데 젓가락이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배달이 안 오는데 그 제가 오기 전에 어저께인가요? 뭐 그걸 봤습니다. 지금 아직 미접종 국가들만 빨간색으로 쭉 색칠을 한 지도를 하나 봤는데 약간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백신 미접종 국가들을 보면 정말 그 개발도상국들만 쫙 깔려 있어요. 그 중에 한반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방역이니 코로나 백신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고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그 지도만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 딱 지도를 보는 순간. 정말 노래 가사대로 될 겁니다. 젓가락질 잘하면 밥을 먹나요? 젓가락질 잘못해서 밥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고 주사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신을 주문을 제때 안 해가지고 배달이 아직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굉장히 뭐 대통령은 뭐 비행기 수송하는 거 무슨 뭐 예행 연습한다고 지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항공 관제사입니까? 가지고 뭘 비행기를 지휘해요? 뭐 가가지고 내려라 뭐 이러면 내리는 거고 이런 겁니까 대통령이? 지휘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외국에 택배 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무슨 택배 지휘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희한한 거고 뭐 국방부까지 동원돼가지고 국방부는 뭐 산간 지역에 군 헬기로 무슨 뭐 농어촌 지원에 뭐 수송한다 이러는데 그게요 그 미국 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도 거기는 섬 없습니까? 거기는 무슨 뭐 산간 지역 없습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배송 홍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그 아무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좋은 유통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그냥 잘 실어서 날랐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대단한 무슨 군사 작전 한다는 듯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 자체가 역시 이 사람들은 백신이 없으니까 다른 거로 이제 계속 홍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고 일부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가 먼저 맞겠다고 뭐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백신 갖고 유승민 대표가 이제 사실 그 대통령 1호 접종이라 그랬는데 그거 갖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또 막 이런저런 실험 대상이냐 실험 대상에 태클 걸던데 굳이 말하자면요 그 백신에 대해 가지고 불안정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1월 달로 이 시계를 돌려보면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지적을 했어요. 백신 어딨냐 그랬더니만은 백신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한 거 다 여당이었고요. 그 서울 지하철 가면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런 거 백신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네. 백신이 있으면 백신이 최고의 백신이지 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1월 8일자로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거 보면은 그 백신 추정 물질 백신 추정 주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추정 주사를 맞게 하는 것은 그 마루타 같은 거다 이랬는데 마루타라는 단어 자체 우선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보고요. 정청래 의원이 말한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한 마루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우려하는 얘기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당 의원인 장경태 의원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한 달 만에 그걸 까먹었다 그러면 기억력이 나쁜 거고요. 그걸 한 달 전에 했는데도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도덕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여당의 후한무치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신의 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 서둘 필요가 없다. 이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또 접종할 때 그럼 안정성이 확보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 먼저 맞아가지고 모범을 보여라 이랬더니만은 또 다른 소리 하고.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이 대목에서 좀 그 민주당한테 불평과 불만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 시계를 다 이렇게 쭉 되돌려서 보면 애초에 우리가 진단 키트 먼저 도입하자고 했을 때도 그랬고 백신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고 꾸준하게 우리는 타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거는 이때 필요하지 않겠냐, 저거는 뭐 해야 되지 않겠냐, 항상 문제 제기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백신 가지고 정치화하지 마라. 그리고 코로나 가지고 정치화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계속 묵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적했던 거 한 두세 달 정도 텀을 두고 그제서야 막 급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 놓고서 우리가 또 시작하면 그거 야당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저는 이런 거죠. 이제 그 민당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들어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서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또 신내림을 받았는지 갑자기 핸드폰 요금 2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성능이 좋다고 알려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런 것들이 한 20불 정도 합니다. 그때 전 국민한테 뿌려야 될 것이 핸드폰 요금 2만 원 감면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외국의 이제 백신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것인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뭐 감자탕집을 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 사람 예전에 2만 원 그 핸드폰 요금 지원받아가지고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전혀. 장사 안 돼가 지금 거의 길바닥에 내앉을 지경입니다. 그렇죠. 그때 만약에 백신을 2만 원씩 주고 전 국민 5천만 명이니까 1천 원어치 사놨으면은 그러면 지금 그 감자탕 하는 사장님은 한 달, 두 달 일찍 더 이제 사업이 정상화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서둘렀더니만은 3월부터 이제 등교를 하고 6월부터는 모든 제한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 영국은 6월에 이제 사업이 뭐 정상화되는 겁니다. 관광이고 뭐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월까지 1분기 접종 계획, 2분기 접종 계획 이런 거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접종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요란하게 K방역 홍보하면서 할 일 안 한 사람들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또 문재인 보유국 말씀하시니까 전 국민위로금 코로나 국민위로금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세금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나는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선별 지원해야 된다. 선별 지원해서 아주 타겟팅으로 이런 감자탕집 같은 일부 가장 그 타격을 많이 입은 자영업자들한테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아니다 이거 뭐 보편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선별 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워딩이 웃긴 게 넓고 두터운 게 말이 되나요? 넓고 두터운 게 있을 수 있나요? 전형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과장 영업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감자탕집 사장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로 고용도 창출하고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 재난지원금 받거나 아니면 손실보상 받아도 끼케 한 4,5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 아들은 뭔 예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인 지원금으로 상당한 1,800만 원인가요? 1,400만 원인가요? 그걸 받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뿌린데 두텁게 받은 거는 대통령 아들이죠. 굉장히 두텁게 받은 거죠. 넓게 두텁게 받으셨죠. 아니죠. 좁게 두텁게.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에게는 좁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화끈하게 이렇게 아주 좁게 두텁게 받은 건데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넓게 두텁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희 동네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영업보상으로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왜 대통령 아들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뭐 종이 몇 장 쓰고 받아야 되느냐. 몇 장도 아니죠. 4줄입니다. 4줄. 그거 왜 뒤에 내용도 붙었다고 하니까 몇 장을 쓰긴 썼는데 그 내용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곽상도 의원님이 확인한 거는 피해 사실 확인서에는 4줄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확실하죠.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런 좀 백신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좀 하루하루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루살이 느낌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열띤 토론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이제 정책들,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각자 이 4명의 후보가 4인 4색으로 아주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좋은 후보 나올 수 있도록 그 투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